정원은 죽지 않는다. 제1장 가위 끝에 걸린 침묵. 베란다 화분의 흙은 이미 오래전에 굳어버렸다. 손가락으로 눌러보니 돌처럼 딱딱했다. 김만석은 무릎을 굽혀 앉아 그 화분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제라늄이었다. 아내가 마지막 봄에 심었던 것이다. 줄기는 회색빛으로 발해 있었고 잎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는 화분 가장자리에 붙은 먼지를 손등으로 쓸어냈다. 손등에 주름진 피부가 플라스틱에 스치는 소리가 작게 났다. 죽었네. 짧게 중얼거리고는 일어섰다. 무릎이 뻐근했다. 예순을 넘긴 뒤부터 쪼그려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났다. 딸깍하고 뼈마디가 어긋나는 것 같은 소리. 그는 베란다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다. 점심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어제 받은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흰 봉투. 손으로 직접 쓴 주소.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다. 그는 의자를 빼내 앉으며 봉투를 집어들었다. 발신인은 윤기섭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름을 보는 순간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윤기섭. 30년 전 평창의 어느 고택 정원을 손볼 때 만났던 젊은 한옥 목수였다. 당시 그 남자는 28쯤 되었을까. 대패질을 하다가 손을 다쳐서 만석이 응급처치를 해준 적이 있었다. 손수건으로 지혈을 하고 정원 창고에 있던 소독약을 발라줬다. 그때 윤기섭은 형님 손이 참 다정하십니다라고 했었다. 만석은 대답 대신 피 묻은 손수건을 물에 헹구었다. 편지를 펼쳤다. 만년필로 쓴 듯한 검푸른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김만석 형님께. 오랜만입니다. 윤기섭입니다. 형님께서 건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홍천의 청록제라는 고택을 복원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3년 전 돌아가신 주인 어른이 남기신 곳인데 건물은 어찌어찌 손을 봤습니다만 정원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봐도 제 손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형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철만이라도 봄부터 겨울까지만이라도 이곳 정원을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집은 드릴 수 있습니다. 작은 별채가 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생활하시는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만석은 편지를 덮었다. 창밖을 보았다. 아파트 단지에 똑같은 건물들이 회색 하늘 아래 줄지어 서 있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게 걸어 다녔다. 아이를 데리고 가는 엄마, 장바구니를 든 노인, 이어폰을 낀 학생. 모두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도 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내가 떠난 뒤 만석은 손에서 가위를 놓았다. 평생을 정원에서 살았던 사람이었다. 20살 때부터 시작했으니 50년이 넘었다. 서울의 재벌가 저택, 전주의 고택, 강릉의 별장, 제주의 정원. 그가 손대지 않은 곳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를 김 선생이라고 불렀다. 나무를 보는 눈이 남다르다고 했다. 죽어가는 소나무를 살리고 100년 된 매화나무를 옮겨 심어도 꽃을 피우게 했다. 하지만 아내의 병은 고치지 못했다. 만석은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다. 청록제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청록. 푸르고 푸른. 그는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 어떤 정원이 그려졌다. 돌계단이 있고 연못이 있고 오래된 소나무가 서 있는. 아직 가보지 않은 곳인데도 그곳의 공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촉촉하고 서늘한 산 기운. 이끼 냄새. 물 흐르는 소리.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갔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공구집을 꺼냈다. 지퍼를 열자 녹슨 정원 가위가 나왔다. 날은 무뎌져 있었고 손잡이는 닳아서 반들반들했다. 그는 가위를 손에 쥐었다. 손가락이 저절로 손잡이에 맞춰졌다. 50년 동안 쥐어온 자리였다. 가위를 한번 벌렸다 오므렸다. 삐걱 하는 소리가 났다. 기름을 쳐야 했다. 그는 가위를 들고 베란다로 나갔다. 죽은 제라늄 화분 앞에 섰다. 회색빛 줄기를 가위로 잡았다. 날을 대고 천천히 힘을 주었다. 똑 하고 줄기가 잘렸다. 단면을 보니 완전히 말라 있었다.
수분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었다. 미안하다. 그가 작게 말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스스로도 몰랐다. 화분에게, 아내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그날 밤 만석은 윤기섭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3번 신호가 간 뒤에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늙어 있었지만 여전히 또렷했다. 나 김만석이요.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윤기섭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다. 형님, 그 정원 가보겠소. 이틀 뒤 만석은 배낭 하나를 메고 서울역에 섰다. 배낭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낡은 공구집, 그리고 아내의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기차는 정오에 출발했다. 창밖으로 도시가 멀어지고 산이 가까워졌다. 터널을 지날 때마다 귀가 먹먹해졌다. 만석은 창에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았다. 홍천역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다. 윤기섭이 낡은 트럭을 몰고 나와 있었다. 머리는 백발이 되어 있었지만 등은 여전히 곧았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서로의 손이 거칠다는 것을 느꼈다. 산길을 1시간쯤 달렸을까? 트럭은 숲속 비포장길로 접어들었다. 차체가 덜컹거렸다. 만석은 손잡이를 잡고 앞을 바라보았다. 나무들 사이로 기와 지붕이 보였다. 청록제였다. 차에서 내리자 가장 먼저 흙냄새가 났다. 오래 묵은 깊은 흙냄새. 만석은 천천히 고택 쪽으로 걸어갔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다. 돌계단은 이끼로 뒤덮여 있었고 연못은 낙엽으로 가득했다. 정원 한 구석에 서 있는 오래된 매화나무는 가지가 부러지고 껍질이 벗겨져 있었다. 만석은 매화나무 앞에 섰다. 나무를 천천히 올려다보았다. 껍질을 손으로 만졌다. 거칠고 차가웠다. 하지만 그의 손끝은 나무 속 깊은 곳에서 아직 흐르고 있는 무언가를 느꼈다. 미세한 떨림. 살아있는 것의 맥박. 아직 안 죽었네. 그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오랜만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제2장 봄 죽은 나무의 맥박. 새벽 5시 만석의 눈이 저절로 떠졌다. 평생을 그 시간에 일어났으니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별채의 작은 방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3월의 산속 새벽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부엌에서 물을 끓여 보리차를 우렸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니 손바닥에 온기가 전해졌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희뿌연 새벽빛 속에서 청록제의 윤곽이 드러났다. 기와 지붕의 곡선, 처마 끝의 추녀,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매화나무. 만석은 차를 다 마시고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무릎까지 오는 고무 장화를 신고 공구집을 들고 밖으로 나섰다. 풀숲에서 이슬이 장화에 묻어났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풀이 바스락거렸다. 어디선가 새 한 마리가 짧게 울었다. 또각또각 하는 소리. 박새였다. 매화나무 앞에 섰다. 어제는 멀리서 봤지만 오늘은 제대로 봐야 했다. 그는 나무 둘레를 천천히 돌았다. 뿌리 부분부터 시작해서 줄기를 따라 올라가며 눈으로 훑었다. 껍질이 갈라진 곳, 곰팡이가 핀 곳, 가지가 부러진 곳. 하나하나 손으로 만져보았다. 손가락 끝으로 나무의 상태를 읽었다. 50년 동안 나무를 만져온 손이었다. 어떤 의사보다 정확하게 나무의 병을 진단할 수 있었다. 줄기 한쪽이 특히 심하게 썩어 있었다. 손톱으로 긁어보니 속이 물렁했다. 벌레가 먹은 자리였다. 하지만 반대편은 달랐다. 껍질은 거칠었지만 단단했다. 만석은 귀를 나무에 갖다 댔다. 바람소리, 자신의 숨소리, 그리고 그 아래 어딘가에서 들리는 아주 작은 소리. 수액이 오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나무가 숨 쉬는 소리 같기도 한. 살아있구나. 그가 나무에게 말했다. 나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만석은 나무의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 끝, 그곳에 매달린 작은 눈 하나. 겨울을 견딘 꽃눈이었다. 만석은 공구집에서 전정가위를 꺼냈다. 나를 햇빛에 비춰 각도를 확인했다.
약간 무뎌져 있었다. 주머니에서 숫돌을 꺼내 나를 갈기 시작했다. 쇠가 돌에 스치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를 채웠다. 쓱쓱쓱. 리듬이 있었다. 숨을 들이쉴 때 밀고 내쉴 때 당겼다. 날이 점점 날카로워졌다. 엄지손가락으로 나를 살짝 눌러보니 피부가 하얗게 눌렸다. 됐다. 죽은 가지부터 쳤다. 가위를 가지에 대고 각도를 맞추고 힘을 주었다. 딱 하고 가지가 떨어졌다. 단면이 깨끗했다. 좋은 가위질은 나무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다. 만석은 한 가지 한 가지 정성껏 쳤다. 서두르지 않았다. 나무와 대화하듯 이 가지는 살릴까 죽일까 물어가며 가위를 움직였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쯤 바닥에는 잘린 가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만석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그는 손등으로 땀을 닦고 한 걸음 물러서서 나무를 바라보았다. 나무의 모양이 달라져 있었다. 죽은 가지들이 사라지자 살아있는 가지들의 곡선이 드러났다. 아직 앙상했지만 그 안에 힘이 느껴졌다. 이제 흙이다. 만석은 창고에서 삽을 가져왔다. 나무 주변의 흙을 파기 시작했다. 표면에 딱딱한 흙을 걷어내고 뿌리가 숨 쉴 수 있도록 깊이 팠다. 삼날이 흙을 파고들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푹푹푹. 흙에서 냄새가 올라왔다. 오래 묵은 낙엽 냄새, 썩은 나무 냄새, 그리고 그 아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흙 본연의 냄새. 비릿하면서도 구수한 생명의 냄새. 삽질을 하다가 손이 멈췄다. 흙 속에서 뭔가 하얀 것이 보였다. 만석은 무릎을 꿇고 앉아 손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헤쳤다. 뿌리였다. 살아있는 잔뿌리. 하얗고 가늘고 마치 실처럼 여린 뿌리들이 흙 속에 촘촘히 박혀 있었다. 손가락 끝으로 살짝 건드려 보니 탄력이 느껴졌다. 죽은 뿌리는 만지면 부서지지만 살아있는 뿌리는 달랐다. 부드러우면서도 질겼다. 만석은 그 뿌리를 한참 들여다보았다. 아무도 보지 않는 땅 속에서 겨울 내내 이 뿌리들은 살아있었다. 얼어붙은 땅 밑에서 눈 쌓인 세상 아래에서 조용히 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문득 아내를 떠올렸다. 아내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마지막 겨울.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아내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손은 움직일 수 있었다. 만석의 손을 잡고 손바닥을 쓰다듬었다. 거친 손이라고, 평생 흙만 만져서 거칠어진 손이라고, 그래도 따뜻하다고. 아내는 손가락으로 만석의 손바닥에 글자를 썼다. 기억, 지읒, 가져. 뭘 가져오라는 건지 만석은 몰랐다. 물을 가져왔다가 담요를 가져왔다가 손을 잡고 있었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다시 손바닥에 썼다. 치읓. 꽃. 그날 밤 만석은 병원을 나와 겨울 거리를 헤맸다. 꽃집은 모두 문을 닫았다. 편의점에서 조화를 샀다. 플라스틱 장미였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잠들어 있었다. 만석은 조화를 침대 옆 탁자에 놓았다. 아내는 그 꽃을 보지 못했다. 다음 날 새벽 눈을 뜨지 못했다. 만석은 흙을 손으로 덮었다.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리고 일어나 다시 삽을 들었다. 퇴비를 날랐다. 창고에 쌓여있던 낙엽을 썩힌 퇴비였다. 검고 부드러웠다. 손으로 한 움큼 쥐어보니 물기가 적당했다. 나무 주변에 골고루 펼쳤다. 흙과 퇴비가 섞이며 색이 달라졌다. 회색이던 흙이 검붉은 빛을 띠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만석은 일을 마쳤다. 나무 주변이 정리되었다. 잡초는 뽑혔고 흙은 부드러워졌고 퇴비는 뿌려졌다. 매화나무는 여전히 앙상했지만 어제와는 달랐다. 숨을 쉬는 것 같았다. 만석은 마당 한쪽에 있는 우물로 갔다.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길어 올렸다. 물은 차갑고 맑았다. 바가지로 떠서 한 모금 마셨다. 목구멍으로 차가움이 흘러내렸다. 나머지 물은 나무에 주었다. 뿌리 주변에 천천히 부었다. 물이 흙 속으로 스며들었다. 어두운 흙이 더 어두워졌다. 그날 밤 별채의 방에서 만석은 일기를 썼다. 노트는 새 것이었다. 청록제에 오면서 샀다.
만년필로 천천히 썼다. 3월 15일. 매화나무를 쳤다. 죽은 가지가 많았다. 하지만 살아있는 가지도 있었다. 뿌리도 살아있었다. 흙을 갈고 퇴비를 주었다. 내일은 연못을 봐야겠다. 펜을 놓고 창밖을 보았다. 달이 떠 있었다. 보름달이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매화나무의 그림자가 땅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림자 끝에 아주 작은 점 하나가 보였다. 꽃눈이었다.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만석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잠이 들었다. 오랜만에 깊은 잠이었다. 제3장 여름 빗소리가 씻어낸 상처. 장마가 시작된 것은 6월 20날이었다. 아침부터 하늘이 낮게 깔렸다. 회색 구름이 산을 덮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만석은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코끝으로 빗냄새가 왔다. 흙과 풀이 비를 기다리는 냄새. 곧 쏟아질 것이었다. 오늘은 큰 비가 오겠구먼. 그는 서둘러 움직였다. 지난 석 달 동안 심어놓은 모종들을 챙겨야 했다. 4월에 심은 채송화, 5월에 옮겨 심은 수국, 연못가에 뿌린 붓꽃 씨앗들. 아직 뿌리가 약한 것들은 거센 빗줄기를 견디지 못했다. 만석은 창고에서 짚을 꺼내 모종 주변에 깔기 시작했다. 무릎을 꿇고 앉아 한 포기 한 포기 짚으로 둘러쌌다. 손가락 사이로 짚에 거친 감촉이 느껴졌다. 첫 빗방울이 떨어진 것은 정오쯤이었다. 이마에 차갑게 닿았다. 그리고 곧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늘고 성긴 빗줄기였다. 하지만 금세 굵어졌다. 하늘이 찢어지는 것처럼 비가 쏟아졌다. 만석은 처마 밑으로 피했다. 기둥에 등을 기대고 서서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마당에 흙이 빗물을 받아 젖어갔다. 처음에는 빗방울이 흙을 튕겼다. 톡톡톡 하고 흙먼지가 일었다. 하지만 곧 흙이 물을 머금기 시작했다. 색이 달라졌다. 회갈색이던 흙이 검붉게 변했다. 물웅덩이가 생겼다. 빗방울이 웅덩이에 떨어지며 동심원을 그렸다. 하나, 둘, 셋, 수없이 많은 원들이 생겼다 사라졌다. 만석은 빗소리를 들었다. 기와에 떨어지는 소리, 처마에서 떨어지는 소리, 땅에 부딪히는 소리. 각각 달랐다. 기와는 딱딱하게 울렸고 처마는 철벅거렸고 땅은 부드럽게 받아냈다. 그 소리들이 겹쳐서 하나의 소리를 만들었다. 세상을 채우는 소리. 비는 그치지 않았다. 오후 내내 쏟아졌다. 만석은 처마 밑에 앉아 빗줄기를 지켜보았다. 가끔 일어나서 마당을 돌았다. 모종들을 확인했다. 짚이 빗물에 밀려나지 않았는지, 어린 줄기가 꺾이지 않았는지. 수국잎 위로 빗방울이 구르다가 떨어졌다. 잎이 빗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가 물이 떨어지면 다시 일어났다. 그 모습을 보며 만석은 작게 웃었다. 기특하지. 해질 무렵 비는 더 거세졌다. 천둥이 쳤다. 하늘이 쩌렁하고 울렸다. 번개가 번쩍였다. 순간 마당 전체가 하얗게 빛났다가 다시 어두워졌다. 만석은 별채로 돌아갔다.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차를 끓였다.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셨다. 김이 얼굴에 닿았다. 눈을 감았다. 그때 아내가 떠올랐다. 장마철이었다. 아내와 처음 만난 날도 비가 내렸다. 만석이 32살, 아내가 28이었다. 경주의 어느 한옥에서 정원을 손보고 있을 때였다. 아내는 그 집 딸이었다. 처음 본 날 아내는 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빗소리가 들리는 오후였다. 만석이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마루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쟁반에 차를 담아 나왔다. 드세요. 그렇게 한마디만 하고는 다시 마루로 돌아갔다. 만석은 차를 마셨다. 보리차였다.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가슴까지 내려왔다. 그날 이후 만석은 그 집 정원 일을 평소보다 천천히 했다. 일부러 느리게 했다. 하루 만에 끝낼 일을 사흘에 걸쳐 했다. 아내는 매일 오후마다 차를 가져왔다. 말은 없었지만 차를 놓는 손이 점점 부드러워졌다.
청혼을 한 것은 정원 일을 마친 마지막 날이었다. 만석은 마루 앞에 서서 말했다. 나하고 같이 살겠소. 아내는 책을 덮었다. 그리고 만석을 보았다. 한참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대답이었다. 결혼 후 아내는 만석을 따라다녔다. 정원에서 정원으로. 만석이 일하는 동안 아내는 처마 밑에 앉아 있었다. 책을 읽거나 바느질을 하거나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 말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곁에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아들이 태어난 것은 결혼 3년째 되던 해였다. 여름이었다. 역시 비가 오는 날이었다. 만석은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기다렸다.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다. 미처 씻지 못했다. 분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다. 아드님입니다. 만석은 유리창 너머로 아이를 보았다. 빨갛고 작았다. 주먹을 쥐고 울고 있었다. 만석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손등으로 눈을 닦았다. 손등에 흙이 묻어 있었다. 아들은 무럭무럭 자랐다. 만석을 닮아 말이 없었다. 하지만 아내를 닮아 눈이 깊었다. 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갔다. 서울로 갔다.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갔다. 결혼했다. 아이를 낳았다. 만석과 아내는 명절 때만 아들을 봤다. 아들은 바빴다. 항상 바빴다. 전화를 해도 짧게 끊었다. 아버지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다. 아내가 아프기 시작한 것은 65살 때였다. 기침이 잦았다. 병원에 갔다. 폐암이었다. 말기였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다. 만석은 정원 일을 그만뒀다. 아내 곁에 있었다. 매일 병원에 갔다.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미안합니다. 아내가 어느 날 말했다. 왜 미안해? 평생 흙 묻은 손으로 살게 해서요. 만석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 손이 좋소. 아내가 웃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6개월 뒤 아내는 떠났다. 장마철이었다. 역시 비가 오는 날이었다. 천둥 소리에 만석이 정신을 차렸다. 차가 식어 있었다. 창밖은 어두웠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빗바람이 얼굴에 닿았다. 눈을 감고 비를 맞았다. 빗물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턱을 타고 흘렀다. 목을 타고 흘렀다. 당신. 그가 작게 불렀다. 빗소리가 대답을 삼켰다. 밤새 비가 내렸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만석은 우비를 입고 마당으로 나갔다. 장화에 물이 철벅거렸다. 모종들을 확인했다. 대부분 무사했다. 짚이 빗물을 막아줬다. 하지만 연못가에 붓꽃 한 포기가 쓰러져 있었다. 만석은 무릎을 꿇고 앉아 붓꽃을 일으켜 세웠다. 주변에 흙을 북돋워 주었다. 젖은 흙이 손에 묻었다. 차갑고 무거웠다. 견뎌라. 그가 붓꽃에게 말했다. 비는 사흘 밤낮을 내렸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그쳤다. 구름이 걷히고 해가 났다. 만석은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이 씻은 듯 맑았다. 파랗고 높았다. 구름 한 점 없었다. 마당은 달라져 있었다. 빗물에 씻긴 풀들이 초록빛으로 빛났다. 매화나무 잎은 더 짙어졌다. 수국은 꽃봉오리를 맺고 있었다. 연못은 물이 가득 차 있었다. 물 위로 햇빛이 반짝거렸다. 만석은 연못가에 앉았다. 물에 손을 담갔다. 차가웠다. 손가락 사이로 물이 빠져나갔다. 물속에 자기 얼굴이 비쳤다. 주름진 얼굴, 백발, 그을린 피부. 그는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나도 견뎠네. 그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웃었다. 그날 저녁 만석은 일기를 썼다. 6월 24일. 사흘 밤낮 비가 내렸다. 모종들이 잘 견뎠다. 붓꽃 한 포기가 쓰러졌지만 다시 일으켜 세웠다. 비가 그치고 나니 정원이 더 푸르다. 빗물이 씻어낸 것은 흙먼지만이 아니었다.
내 안에 쌓여있던 무언가도 함께 씻겨 내려간 것 같다. 가볍다. 펜을 놓고 창밖을 보았다. 저녁 해가 서쪽 산 너머로 지고 있었다. 주황빛이 하늘을 물들였다. 매화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 그림자 위로 제비 한 마리가 낮게 날았다. 만석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불을 껐다. 제사장 가을 물드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다. 10월의 첫날 만석은 단풍이 시작된 것을 알아챘다. 매화나무 옆에 서 있는 단풍나무의 잎끝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아직 초록이 대부분이었지만 가장자리가 살짝 붉었다. 마치 누군가 붓끝에 물감을 묻혀 살짝 찍어 놓은 것 같았다. 그는 나무 밑에 서서 잎을 올려다보았다. 햇빛이 잎을 통과하며 붉은 빛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투명하면서도 짙은 그런 붉음이었다. 만석은 손을 뻗어 잎 하나를 만졌다. 잎맥이 손끝에 느껴졌다. 여름 내내 햇빛을 받아 단단해진 잎이었다. 이제 그 잎이 색을 바꾸고 있었다. 이제 가을이구나. 그가 혼잣말을 했다. 지난 6개월 동안 청록제의 정원은 달라져 있었다. 봄에 쳤던 매화나무는 여름 내내 무성한 잎을 키웠다. 연못가의 붓꽃은 보랏빛 꽃을 피웠다가 졌다. 수국은 분홍빛과 하늘빛으로 피었다. 채송화는 작고 붉은 꽃을 매일 피웠다. 정원은 살아났다. 만석도 살아났다. 아침마다 몸을 움직였다.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가지를 쳤다. 저녁이면 온몸이 뻐근했지만 기분이 좋았다. 밤에는 깊이 잤다. 꿈을 꾸지 않았다. 아니, 꾸더라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10월 중순 단풍이 절정에 달했다. 단풍나무는 온통 붉게 물들었다. 은행나무는 노랗게 빛났다. 산 전체가 색으로 물들었다. 빨강, 주황, 노랑, 갈색. 초록은 이제 드물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떨어졌다. 하늘하늘 떨어지는 잎도 있었고 빙글빙글 돌며 떨어지는 잎도 있었다. 만석은 마당을 쓸며 그 낙엽들을 지켜보았다. 빗자루를 천천히 움직였다. 낙엽을 한 곳으로 모았다. 바스락바스락 마른 잎이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좋았다. 가을의 소리였다. 낙엽을 모아 자루에 담았다. 창고에 쌓아두면 내년 봄 퇴비가 될 것이었다.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정원의 이치였다. 10월 20날 윤기섭이 전화를 했다. 형님, 주말에 누가 좀 올 겁니다. 누가? 형님 아드님이요. 만석은 잠시 말이 없었다. 아들이? 네.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형님이 여기 계신다고. 한번 오시라고 했습니다. 만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윤기섭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형님 괜찮으시죠? 제가 괜한 짓을 한 건 아니고요. 아니요. 고맙소. 전화를 끊고 만석은 마당에 섰다. 단풍을 바라보았다. 아들.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였던가. 아내 장례식 때였다. 그날 아들은 검은 양복을 입고 왔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울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만석 앞에서는 울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그래. 그게 전부였다. 장례를 치르고 아들은 서울로 돌아갔다. 가끔 전화가 왔다. 건강하시냐고 불편한 것은 없으시냐고. 만석은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했다. 그러면 아들은 다행이라고 조심하시라고 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주말이 왔다. 토요일 오후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만석은 마당을 쓸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비포장길을 올라오고 있었다. 차가 멈췄다. 문이 열리고 아들이 내렸다. 40대 중반이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다. 얼굴은 여위어 있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다. 아들은 만석을 보고 걸어왔다. 만석은 빗자루를 내려놓았다. 아버지. 왔구나.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아들의 손이 차가웠다. 만석은 아들을 별채로 안내했다. 차를 끓였다. 보리차였다. 아들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여기.
괜찮으세요? 괜찮다. 혼자 계시는 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편할 게 뭐가 있나? 아들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창밖을 보았다. 단풍이 보였다. 붉고 노란 나무들. 아들의 눈이 그 나무들에 머물렀다. 정원이 예쁘네요. 그래. 아버지가 하신 거죠? 그렇지. 아들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한참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다. 저 회사 그만뒀어요. 만석이 아들을 보았다. 왜? 못 버티겠더라고요.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집에 가면 애들은 자고 있고 아내도 지쳐 있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제가 아니더라고요.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만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이 계속 말했다. 엄마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서 아버지를 봤을 때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낯설더라고요. 아니, 제가 낯설었어요. 왜 나는 아버지한테 아무 말도 못하지? 왜 위로 한마디 못하지? 그런 생각만. 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울고 있었다. 만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에 나가자. 두 사람은 마당으로 나갔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석양빛이 단풍을 비췄다. 붉은 잎들이 더 붉게 빛났다. 만석은 단풍나무 앞에 섰다. 아들도 옆에 섰다. 저 나무 보이나? 네. 봄에는 앙상했다. 까지만 남아있었지. 여름 내내 잎을 키웠다. 초록색 잎을. 이제 가을이 되니 색이 변하는구나. 만석이 나무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사람들은 단풍이 지는 거라고 생각한다. 죽는 거라고. 하지만 아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보았다. 단풍은 나무가 살기 위해 하는 거다. 겨울을 나기 위해. 잎에 있던 영양분을 줄기로 되돌려 보내는 거지. 그러면서 색이 변하는 거야. 빨갛게 노랗게. 그건 죽음이 아니라 준비다. 다음을 위한. 만석이 아들을 돌아보았다. 물드는 건 지는 게 아니다. 가장 화려하게 인사하는 거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에게. 그리고 이제 쉬겠다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만석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거친 손이었다. 평생 흙을 만진 손. 아들은 그 손의 무게를 느꼈다. 무겁지 않았다. 따뜻했다. 너도 지금 물들고 있는 거다. 지는 게 아니라. 알겠나?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오랜만에 아버지 품에 안겼다. 만석은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아들의 어깨가 떨렸다. 소리내어 울었다. 만석은 그냥 등을 토닥였다. 한참을. 해가 졌다. 어둠이 내렸다. 하지만 단풍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붉게 노랗게 살아있는 색으로. 그날 밤 아들은 별채에서 잤다. 만석은 자기 방에서 일기를 썼다. 10월 20일. 아들이 왔다. 오랜만에 봤다. 많이 지쳐 있었다. 하지만 울 수 있었다. 우는 것은 좋은 것이다. 눈물은 빗물과 같다. 씻어낸다. 쌓인 것들을. 아들에게 단풍나무 이야기를 해줬다.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괜찮다. 언젠가는 알 것이다. 나무가 가르쳐 줄 것이다. 펜을 놓고 창밖을 보았다. 달이 떠 있었다. 보름은 지났지만 여전히 밝았다. 달빛이 마당을 비췄다. 단풍나무의 그림자가 땅에 드리워져 있었다. 그 그림자는 춤추는 것 같았다. 바람에 흔들리며. 만석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불을 껐다. 제오장 겨울, 눈 아래 잠든 생명. 첫눈이 내린 것은 12월 초였다. 만석은 새벽에 눈을 떴다. 창밖이 이상하게 밝았다. 커튼을 열자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밤사이 눈이 내렸다. 소리 없이 조용히. 그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마당에 발을 디뎠다. 사각하고 눈이 밟혔다. 첫 발자국이었다. 만석은 그 발자국을 내려다보았다. 하얀 눈 위에 찍힌 검은 자국.
장화 밑창의 무늬가 선명했다. 정원은 고요했다. 눈이 모든 소리를 흡수한 것 같았다.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만석의 숨소리만 희게 피어올랐다. 그는 천천히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눈을 밟으며 사각사각 그 소리만이 고요를 채웠다. 매화나무 앞에 섰다. 가지마다 눈이 쌓여 있었다. 하얀 눈이 검은 가지 위에 얹혀 있었다. 무게를 견디며 가지들이 살짝 휘어 있었다. 만석은 손을 뻗어 가지를 건드렸다. 눈이 우수수 떨어졌다. 그 밑에 매끈한 나무 껍질이 드러났다. 차갑고 단단했다. 잘 있었나? 그가 나무에게 말했다. 지난 석 달 동안 나무는 준비를 했다. 가을 내내 잎을 떨구고 영양분을 뿌리로 보내고 껍질을 두껍게 만들었다. 이제 겨울을 맞을 준비가 되었다. 만석도 준비를 했다. 낙엽을 모아 뿌리 주변에 덮어주고 어린 나무들은 지프로 감싸주고 연못의 물고기들을 위해 얼음을 깨줄 준비를 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준비는 못했다. 윤기섭이 지난주에 찾아왔었다.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님, 겨울에도 여기 계실 겁니까? 그래야지. 춥습니다. 여기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갑니다. 혼자 계시기엔. 괜찮네. 만석이 잘라 말했다. 윤기섭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만석을 바라보았다. 아들도 전화했다. 서울로 오라고. 같이 살자고. 손주들도 보고. 만석은 고개를 저었다. 전화기 너머로. 나는 여기가 좋다. 하지만 아버지. 괜찮다. 걱정 마라. 나는 혼자가 편하다. 거짓말이었다. 혼자가 편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여기를 떠날 수가 없었다. 정원을, 이 나무들을, 이 흙을. 만석은 눈 덮인 마당을 돌았다. 연못은 얼어 있었다. 두꺼운 얼음 위로 눈이 쌓여 있었다. 수국 가지들은 앙상하게 서 있었다. 여름에 그렇게 화려하던 꽃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채송화가 있던 자리에는 눈만 쌓여 있었다. 모든 것이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만석은 알고 있었다.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을. 눈 아래 흙 속에서 뿌리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창고에서 삽을 가져왔다. 눈을 치우기 시작했다. 오솔길을 만들었다. 별채에서 우물까지, 우물에서 창고까지. 삽으로 눈을 떠서 옆으로 던졌다. 눈이 쌓였다. 하얀 벽이 만들어졌다. 만석은 땀을 흘렸다. 추운 날씨였지만 몸을 움직이니 더워졌다. 외투를 벗었다. 셔츠만 입고 계속 눈을 치웠다. 정오쯤 되었을 때 일을 멈췄다. 숨이 찼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눈 위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눈이 엉덩이에 닿았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여전히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또 눈이 올 것 같았다. 별채로 돌아왔다. 불을 지폈다. 아궁이에 장작을 넣고 불을 붙였다.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따닥따닥 나무가 타는 소리. 만석은 불 앞에 앉아 손을 쬐었다. 손이 시렸다. 빨갛게 언 손가락들. 불에 가까이 대니 따끔거렸다. 감각이 돌아왔다. 점심을 먹었다. 된장찌개와 밥. 혼자 먹는 밥이었다. 조용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났다. 만석은 천천히 먹었다. 씹는 것도 천천히. 삼키는 것도 천천히.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찬물에 손을 담갔다. 차가웠다. 그릇을 닦으며 창밖을 보았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작은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었다. 천천히 조용히. 만석은 방으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를 펼쳤다. 빈 페이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뭘 쓸까? 무슨 말을 남길까? 그리고 천천히 쓰기 시작했다. 12월 5일. 첫눈이 내렸다. 정원이 하얗다. 모든 것이 잠들었다. 꽃도 풀도 나무도.
하지만 죽은 것이 아니다. 눈 아래서 쉬고 있을 뿐이다. 봄이 오면 다시 깨어날 것이다. 펜을 잠시 멈췄다. 창밖을 보았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매화나무가 보였다. 눈에 덮인 나무. 그 나무를 보며 만석은 계속 썼다. 나는 이 정원에서 1년을 보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모두 보았다. 죽어가던 정원이 살아났다. 나도 살아났다. 손에 다시 가위를 들었고 흙을 만졌고 나무를 심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손이 떨렸다. 글씨가 흔들렸다. 만석은 펜을 내려놓고 손을 주물렀다. 관절이 뻣뻣했다. 나이였다. 72. 젊지 않았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아팠다. 무릎도 시렸다. 손가락도 잘 안 펴졌다. 하지만 괜찮았다. 만석은 다시 펜을 들었다. 아내가 떠난 뒤 나는 무너졌다.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서 죽은 화분만 바라보았다. 손에서 가위를 놓았다. 정원을 떠났다. 살아있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숨만 쉬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 와서 달라졌다. 흙을 파고 나무를 치고 물을 주면서 조금씩 달라졌다. 정원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살아났다. 아내가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니, 아내가 원했을 것을 알았다. 내가 계속 살기를. 계속 정원을 가꾸기를. 그것이 아내를 기억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눈물이 떨어졌다. 노트 위에 글씨가 번졌다. 만석은 손등으로 눈을 닦았다. 그리고 계속 썼다. 이제 겨울이다. 정원은 잠들었다. 나도 쉬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몸이 말해준다. 이제 그만 쉬라고. 오랫동안 잘 견뎠다고. 이제 내려놓아도 된다고. 두렵지 않다. 정원을 보면서 배웠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낙엽이 땅으로 돌아가 흙이 되고 그 흙이 다시 나무를 키우는 것처럼 모든 것은 순환한다. 나도 그 순환의 일부다. 봄이 오면 매화나무에 꽃이 필 것이다. 내가 치고 돌본 그 나무에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릴 것이다. 수국도 피고 붓꽃도 피고 채송화도 필 것이다. 정원은 계속될 것이다. 내가 없어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만석은 펜을 놓았다. 노트를 덮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눈송이 몇 개가 방 안으로 날아들었다. 손바닥에 떨어졌다. 차갑고 작았다. 금세 녹아 물이 되었다. 그는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마당은 더 하얗게 변해 있었다. 발자국들이 눈에 덮여 사라지고 있었다. 만석은 매화나무 앞으로 걸어갔다. 나무 밑에 섰다. 수고했다. 그가 나무에게 말했다. 나도 수고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다. 눈이 떨어졌다. 만석의 어깨에 머리에. 그는 눈을 감았다. 눈송이들이 얼굴에 닿는 것을 느꼈다. 차갑고 부드러웠다. 마치 누군가 손으로 쓰다듬는 것 같았다. 당신. 그가 작게 불렀다. 바람이 대답했다. 나무가 대답했다. 눈이 대답했다. 만석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눈을 감은 채. 눈 속에서. 그날 밤 만석은 깊이 잠들었다. 아궁이의 불은 꺼져 있었다. 방은 차가워졌다. 하지만 만석은 따뜻한 이불 속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얼굴은 평온했다. 입가에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다. 밤새도록. 조용히. 세상을 하얗게 덮으며. 다음 날 아침 윤기섭이 찾아왔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은 조용했다. 만석은 이불 속에 누워 있었다. 눈을 감고 평온하게. 윤기섭은 만석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그리고 책상 위에 노트를 보았다. 펼쳐져 있었다. 마지막 장에 쓰인 글을 읽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봄이 왔다.
4월 초 청록제의 정원에 매화꽃이 피었다. 하얀 꽃들이 가지마다 송이송이 피어났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다. 하늘하늘 춤추듯이 만석의 아들이 찾아왔다.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마당에 섰다. 매화나무를 올려다보았다. 꽃이 만개에 있었다. 할아버지가 가꾸신 나무예요? 손주가 물었다. 그래. 아들이 대답했다. 예뻐요. 그래. 예쁘다.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내가 손을 잡았다. 아이들이 매화나무 주변을 뛰어다녔다. 웃음소리가 정원에 울렸다. 연못가에는 붓꽃이 피었다. 보랏빛으로 수국은 잎을 키우고 있었다. 곧 꽃이 필 것이었다. 채송화가 있던 자리에서는 어린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다시 자라고 있었다. 정원은 살아있었다. 계속되고 있었다. 만석이 남긴 노트는 별채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아들이 그것을 가져갔다. 집으로. 가끔 펼쳐서 읽었다. 아버지의 글씨를, 아버지의 말을. 그리고 배웠다. 물드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것은 순환한다는 것을. 정원이 가르쳐준 것들을. 마지막 정원사가 남긴 것들을.